네, 그러면 SYA 2021 썸머스쿨의 2일차 첫 연사로서 이지용 유네스코 아시아 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교육연수실장님의 강연, 세계 시민교육 관련 글로벌 청년들의 이행 현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큰 박수와 반응하기 기능으로 열렬한 환호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 감사드립니다. 방금 소개받은 유네스코 아태교육원의 이지홍이라고 합니다.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 반갑습니다. 제가 일단은 화면 공유를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공유 드리기 전에 우선 준비하신 주최 측에서 준비를 굉장히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런 국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이런 유사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는데 너무너무 열심히 성실하게 잘 하셔서 먼저 주최하시는 분들에게 네, 좀 감사 인사를 좀 드릴게요. 그리고 또 좋은 자리 초청해 주셔서 또 감사드리고요. 보니까 제가 프로그램을 보니까 너무 좋은 연사님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가자로 듣고 싶다. 좀 이런 생각할 정도로 너무 좋았고 또 저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도 굉장히 좀 반갑고 좋았습니다. 자, 그러면 굉장히 참가자분들이 많이 들어와 계시네요. 네, 이 더위에 방학 중에 할 것도 많고 갈 곳도 요즘에는 갈 곳은 많이 없지만 네, 그래도 이렇게 좋은 자리 많이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은 아까 패들리에 남겨주셔도 되고 혹시 즉각적으로 제가 좀 해야 된다라는 거는 챗을 제가 계속 볼 수 있으니까 챗을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화면 공유 한번 해볼게요. 네. 네, 좀 요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세계시민교육과 청년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세계시민교육에 대해서 내가 좀 많이 들어봤다, 혹은 나는 학교를 다닐 때, 혹은 아니면은 뭐 학교는 아니더라도 그 밖의 공간에서 세계시민교육을 좀 많이 익숙하게 알고 있다 하시는 분 있으면 혹시 손을 좀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많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예. 허예린 선생님, 가우첸 선생님 또 네, 몇 분 계시네요. 아마 학교에서 네, 세 분, 네 분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익숙하게 학교에서 접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혹은 내가 이거를 직접적으로 배우진 않았지만 여기저기서 세계시민성, 세계시민의식 이런 얘기는 좀 들어본 것 같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세계시민교육이 뭔지에 대해서 물론 이제 여러분들 저는 주로 선생님들을 많이 이제 모시는데 선생님들은 아니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제 세계시민교육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고 왜 이게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 말씀을 좀 드리고 지금 모이신 분들이 모두 청년들이시니까 청년의 역할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왜 중요한지 또 어떤 청년들이 어떻게 역할을 하고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은 굉장히 첫 번째 쉽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고 그냥 공감해보고 원래 내가 아는 거야 라고 하는 부분들 한 번 더 확인해가는 차원으로 그냥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하는 기관인 먼저 말씀드릴게요. 저는 아까 소개받은 이지홍이고요. 저는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이라고 하는 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유네스코는 다 잘 아시죠? 그래서 이제 유네스코 기관이고요. 저희는 그 중에서도 유네스코의 분류상으로 카테고리 2 기관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국제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저희는 서울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관은 세계시민교육이랑 국제이해교육을 전문적으로 하도록 유네스코 본부하고 대한민국 정부하고 협정을 맺어서 2000년에 세워진 기관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국내 사업들을 하기도 하지만 굉장히 제한적으로밖에 할 수가 없고 저희는 저희 이름에서 나타나듯이 아태지역 중심으로 해서 또 요즘에는 아태지역뿐만이 아니라 특히 저는 이제 입사 이후로 계속 아프리카 쪽 사업을 계속 해와서 아프리카 그다음 뭐 중남미 그리고 또 아랍권 이렇게 해서 굉장히 다양한 지역을 아우르면서 세계시민교육에 대해서 주로 교육자분들과 같이 고민하고 또 내용들도 만들어가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교육과정 안에 조금 더 평화를 위한 교육을 심을 수 있을까 고민해가는 그런 일을 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제 교육자분들을 제일 대상으로 많이 하지만 저희 주요 사업 중에 청년 사업도 있어서 저희가 전 세계 청년 리더들을 대상으로 한 워크숍도 매년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마지막 부분에 사실 여기 참여하신 분들도 저희 그 네트워크 안에 들어오실 수 있는 분이 많이 계실 것 같아서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잠깐 또 마지막에 소개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세계시민교육은 무엇일까요? 세계시민교육.
사실은 세계시민교육은 한국어로보다 영어로 표현이 될 때 더 의미가 잘 와닿습니다. 왜냐하면 세계시민교육이라고 하면 흔히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세계 따로, 시민 따로, 교육 따로 좀 이렇게 될 때가 있어서 네, 강의 자료 공유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이게 좀 분절적으로 의미가 되는 경우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조금 오해하는 게 그러면 뭐 세계랑 연결된 거니까 이거는 뭐 뭔가 좀 국제적인 그런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영어로 보시면 글로벌 시티즌십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은 교육인데 세계 시민성을 기르는, 세계 시민 의식을 기르는 그런 교육이다라고 해서 의미가 조금 더 영어로 했을 때 잘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세계 시민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 시민들을 대상으로, 세계 시민이 되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세계 시민 의식을 함양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그 내용을 교육 안에 담아내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모이신 분들은 이미 이 SDG 골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17가지의 이 골이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저도 세부 목표 몇 개 있는지 아세요? 아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이 중에는 워낙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네, 169개의 세부 목표가 있는데 저도 이거를 누가 불러보세요 라고 하면 못해요. 못합니다. 저희 기관에 예전에 한 중학생들이 이제 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짧게 소개를 하는데 SDG 소개를 하니까 그거 세부 목표 169개 다 얘기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죠. 네, 못하고 이런 거 못해도 할 수 있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아이가 선생님에게 혼나길래 제가 혼내지 마세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그만큼 SDG가 사실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2030년까지 이뤄나가기 위해서 저희 기관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저는 철학이라든지 그 안에 배경이 된 패러다임 우리가 발전을 향해 보는 우리의 시각이 어떤 식으로 변화했는지가 여기에 투영되어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세부 목표 하나하나들을 사실은 아마 나중에 또 SDG 강의 들을 때 이미 들으셨을 수도 있고 들으시겠지만 그 목표들을 설정하는 게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을까요? 굉장히 어려웠겠죠. 선생님들 조별 과제 이런 거 한번 하시면은 4-5명이서 이렇게 의견 맞추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죠? 직장에선 더하다요. 네, 그런데 국가에서 다 모여서 각기 다른 이해를 가지고 각기 다른 어떤 성취하고자 하는 목적들을 가지고 모였는데 이게 쉬웠을까요? 어려웠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굉장히 긴 합의 과정을 거쳐서 SDG가 마련이 되고 그 안에 특히 세계시민교육은 물론 4번 교육 목표 안에 가장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지만 사실은 세계시민교육이 지향하는 바는 17가지의 목표에 굉장히 넓게, 폭넓게 좀 반영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7개 목표가 다 무엇이냐, 169개 세부 목표가 무엇이냐 아는 것 물론 뭐 중요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SDG가 가지고 있는 세 개의 톱니바퀴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성장 해야죠, 발전해야죠, 개발해야죠. 발전이나 개발 자체를 무시하고 안 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구 생태계 보전을 해가면서 하자라고 하는 브레이크가 일단 좀 걸린 거고요. 그 다음 지향하는 바가 바로 평화롭고 정의로운 사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굉장히 중요한 모토로 들어온 거고요. 그리고 저는 세계시민교육 뭐 SDG 할 때 다 몰라도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이게 한글로 번역을 했을 때 조금 어색하긴 합니다만 누구도 뒤처지지 않게 하기 Leaving No One Behind라고 하는 게 굉장히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철학으로 작용을 한 겁니다. 그 전까지는 소위 말해 경제적으로 더 많이 성장되어 있는 국가들, 더 먼저 개발이 된 국가들이 주도로 이렇게 가고 그렇지 않은 국가들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따라가는 약간 그런 식이 되었더라면 물론 현실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런 면이 있겠습니다만은 어찌하였든지 간에 우리가 발전과 개발을 바라볼 때 우리의 시선이 누구도 뒤에 남겨져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 되지 않도록 하자라고 하는 굉장한 발전을 보는 시각에 있어서의 변화가 많이 반영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목표들이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관련해서 4번 목표에 되어 있는 저희 SDG4 교육 2030 같은 경우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2030년까지 모두를 위한
평등하고 포괄적인 양질의 교육부장 및 평생학습을 진행하자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세부 목표 보면은 7개가 있어요. 제가 교육에 있어서 세부 목표는 다 알고 있어요. 7개가 있는데 이 중에 보면 뭐 1번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교육을 직접 담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걸 보시면 그래 무상 초중등 교육 너무 중요하지. 일단 교육을 말할 때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지라는 생각 하실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것과 등가로 4.7번, 7번에 보시면 세계시민의식의 함양과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교육이 같은 값을 가지고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변화예요. 이전에도 어떤 이런 평화를 추구하는 교육이라든지 정의라든지 인권이라든지 중요하다고 사람들이 인정은 했어요. 그렇지만 얼만큼 중요하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게 아이들, 초등아이들 학교 보내는 거 지금 아시죠?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자원과 굉장히 많은 국제적인 노력들이 아이들, 특히 여아들을 초등학교 보내는 것, 학교 짓는 것, 선생님들 배치하는 것 이런 거에 굉장히 많이 집중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세계시민의식 함양이 중요하다고? 라고 질문을 했을 때 SDG에서는 맞아, 그만큼 중요해. 라고 이제 국제적으로 합의를 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의 또 다음 세대들 지금 이제 학년기에 있는 초, 중등 학생들 같은 경우는 교육 현장에서 또 학교 교육 과정에서 더 세계시민 교육을 많이 접할 기회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계시민의식 함양이 교육 안에서 SDG를 통해서 이렇게 중요성이 확인되어 있고 이를 통해서 많은 국가들이 실천해 나가기 위한 구체적인 교육 정책과 또 교육 과정 개발, 그다음 이제 교육 활동 실천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이 4.7 세계시민의식이 반영되어 있는 세부 목표 4.7에서는 결과적으로는 인권이라든지 평화라든지 세계시민의식, 성평등, 뭐 지속가능 발전 등을 위한 교육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아이들이 셈할 줄 알고 문해력을 갖추고 하는 것만큼 그리고 직업을 가지기 위한 직업 기술을 가지는 만큼 이러한 세계시민 의식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천명을 해주고 있고요. 특히 인류가 직면한 글로벌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지식과 기능과 가치와 태도가 있는데 바로 그것을 지속가능 발전 교육과 세계시민 교육을 통해서 함양할 수 있고 함양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조금 더 자연어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요거는 이제 유네스코의 관점을 좀 반영하고 있습니다. 세계시민교육을 혹시 관심 있으시면 찾아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이해와 접근이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세계시민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지향점을 가진 교육이기 때문에 하나의 박스로 정의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다 이제 학계든 저희 국제 협력을 하는 분들이든 교육을 하는 분들은 대부분 동의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유네스코에서 바라보는 세계시민교육은 그럼 뭘까라고 했을 때 더 정의롭고 평화롭고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드는 데 필요한 학습자의 지식, 기술, 가치, 태도를 개발하는 데 목적을 둔 교육이다. 이렇게 많이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을 통해서도 할 수 있어요. 체육을 통해서도 할 수 있어요. 이게 어떤 한 특정 과목에 갇혀서 세계시민 교육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 전반에 걸쳐서 이러한 목적을 가진 교육들이라면 세계시민 교육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요. 핵심 주제 영역은 요거는 이제 분류상 부분이지 이게 또 모든 것을 규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보시면 세계화로 인한 여러 가지 사회 부정의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세계화를 이해하고 사회 정의의 문제를 생각해 보는 것. 그리고 인권. 인권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뭐 SDG에서도 인권은 너무 중요한데요. 이 세계시민 교육을 이해할 때도 그리고 실천할 때도 인권은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다 베이스가 되는 가치입니다. 그리고 지속가능 발전 또한 평화로운 세계 구축. 유네스코 생각하시면 일단은 평화를 생각하시면 된다고 할 정도로 유네스코는 사명 자체가 교육이든 문화든 과학이든 기술이든 무엇을 통하든지 간에 우리가 평화의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 평화의 문화를 확산하는 것이 유네스코의 사명입니다. 더불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더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요. 다양성 존중과 문화 간 이해. 이거는 어떤 사회에서도 비껴갈 수 없는 것 같아요. 다양성 존중과 문화 간 이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세계시민 교육을 제가 말해봤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계는 어떠합니까? 네, 지금 작년과 올해, 이제 제가 작년, 올해 이렇게 강의나 이런 거 선생님들이나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면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지금 팬데믹 상황을 우리가 빼놓고 지금 생각할 수가 없죠. 지금 우리의 현재와 또 우리의 미래를 생각할 때. 그래서 우리 세계가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모든 세계가 우리가 원튼 원하지 않든 정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해서. 어떤 면에서는 좀 덜 느끼고 싶은데 그런 면도 좀 있죠. 그래서 원튼 원하지 않든 세계가 연결되어 있다. 이 연결성의 인식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화두들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밑에 나열을 좀 해놨는데 불평등, 차별, 인권, 빈곤, 뭐 기후위기, 환경, 지속가능성, 인포데믹, 정의 여러 가지 이슈들이 우리에게 화두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 눈에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가 퍼졌는데 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왔을까? 왜냐하면 촉진제가 되었다고 저는 표현을 좀 하고 싶습니다. 바이러스가 들어왔지만 왜냐? 불평등의 문제, 인권의 문제, 차별의 문제가 사실은 팬데믹으로 인해서 수면 위에 더 많이 드러나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방향으로 나타나서 이것이 우리에게 화두가 되었지만 뭐 팬데믹 이전에는 이런 게 없었을까요? 차별받는 사람들이 없었을까요? 환경의 위기가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팬데믹 상황을 겪으면서 우리가 모두가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하는 위기의식 그리고 나 또한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직접적인 경험 이런 부분들이 우리로 하여금 이런 화두들에 대해 더 집중하게 만들어준 그런 촉매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 이슈만 살짝만 이야기를 좀 할게요. 저는 이 웹사이트를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요. 혹시 여기 관심 있으시면 한번 보세요. 이게 이제 inequality.org라고 해서 불평등에 대한 다양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모아서 제공을 하는 곳입니다. 여기서 이제 코비드-19하고 부정의, 불평등이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고 있는지 다양한 주제들을 보여드리는데요. 쉽게 보여드리면 요거는 옥스팜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단체에서 이런 불평등 바이러스라고 하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여기 안에 내용을 살짝만 소개를 해드리자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불평등 바이러스가 더 치명적으로 작용한 게 아닌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데요.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뭐 한 명도 빠짐없이 사실은 지구상에 있는 그 모두가 다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더 많은 영향을 받았고 누군가는 더 많이 쓰러졌고 누군가는 더 많이 죽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이것이 그냥 감기 정도로 지나갔지만 어떤 곳에서는 사회를 파멸시킬 정도로까지 굉장히 무서운 힘을 가진 걸로 작용을 했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를 봤더니 그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침투하는 방식이 달라서 뭐 사람에 따라서 그럴 수는 있겠죠. 뭐 몸 상태라든지 기저질환의 여부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그렇지만 전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사회 구조 그리고 그 안에 있었던 어떤 불평등의 구조, 불평등을 위한 가능성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보시면 자 억만장자들도 이 중에 억만장자가 계실지 모르겠지만 네 그죠. 계실지 모르겠지만 억만장자 분들도 처음에 타격을 좀 입었대요. 자 그런데 일부 특히 특정 산업군을 무시해서 여러 산업군의 또 억만장자들이 굉장히 빨리 돈을 많이 벌었죠. 엄청나게 코로나 특수라는 말까지 써가면서 그러나 이런 상위 억만장자 1000명을 뽑아봤을 때 이분들이 코로나19 이전에 최고치로 자기네 부를 돌리키는 데는 한 9개월 정도 걸렸대요. 그 이후부터는 또 많은 사람들이 상승 곡선을 이루었죠. 그러나 극빈층의 경우는 어떻냐? 10년 이상 걸릴 수 있다. 지금은 다른 전문가들이 이 부분을 굉장히 낙관적인 전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인즉 10년이 아니라 20년, 30년 어떻게 보면 평생토록 그 부를 다시 회복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오른쪽에 나오는 거는 10대 억만장자 누굴까요?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그분들입니다. 머릿속에 떠오르고 우리가 뉴스에서 많이 만나는 그분 있죠? 막 우주도 가고 막 이런 분들 있잖아요. 자, 그런 분들의 억만장자 재산 증가분. 자, 그분들의 전 재산이 아니에요. 코로나 이후에 재산이 증가한 그만큼만으로도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백신을 맞을 수 있는 비용을 감당할 수 있답니다. 70억 인구가 이제 70억이 넘었는데 80억 가까이 가는데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저는 잘 가늠이 안 돼요. 네, 그렇고 사실은 아랫부분이 굉장히 마음이 좀 아픈데요. 미국에서 사망률이 높았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률이 높았는데 그거를 면밀히 살펴보니까 이게 아까 그 이니퀄리티.org에 들어가면 있는데 흑인들, 백인들, 라틴계, 아시아계, 또 원주민들 이렇게 쭉 다양한 그룹들로 구분을 지어서 보았더니 자 걸리는 거는 뭐 비슷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망률을 보았을 때 백인과 아시아계의 사망률이 흑인과 라틴계 혹은 원주민계의 사망률보다 월등히 낮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흑인과 라틴계의 사망률이 백인 수준이었다면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22,000명은 죽지 않았을 것이다. 왜 그랬을까요? 흑인과 라틴 계열은 더 몸이 약해서 바이러스에 취약하기 때문일까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는 쉽지 않죠. 의료 서비스라든지
적절한 어떤 그런 것에 접근할 수 있는 그게 낮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정보력이 낮았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아마 요인들이 작용을 했을 겁니다. 그거는 사회적 요인인 거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실업률, 사실은 실업률을 얘기할 때 참 많이 어려운데요. 우리 청년층도 타격을 많이 입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은 저 같은 사람들은 재택근무를 하고 그렇죠? 뭐 어려워지면 뭐 이렇게 하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혜택을 입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시면 재택이라는 게 불가한 직종이 있죠. 우리 사회에서도 계속 많이 드러났었는데 뭐 택배 기사님들 이야기들도 많이 나왔었고 또 일용직 근로자들 이야기들도 많이 나왔었고 현장 근로자들 재택이라는 것이 불가한 직종의 분들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어려움을 감수하고 일을 해야 됐고 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직업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봤을 때 여성과 남성 보았을 때 누가 가장 많이 피해를 보았을까라고 하면 여성들이 1억 1,200만 명의 여성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훨씬 더 큰 비율로 여성들이 이런 실업에 있어서도 타격을 더 많이 입었다. 그리고 그 층을 본다면 중산층 이상일까요? 그렇지 않은 이제 극빈층, 최하층일까요? 네, 경제적으로 그렇죠. 극빈층에 해당한 사람들이 가장 타격을 많이 입고 가장 폭넓게 입고 가장 길게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교육 불평등이라는 부분을 보면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대학생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원격 온라인으로 우리 대학 수업 듣느라 얼마나 괴로우셨어요. 그죠? 저는 캠퍼스를 누비고 열심히 학교에 다녔었는데 그때는 가기 싫다 했는데 온라인으로 수업 다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좀 슬프죠. 네, 그래서 아마 힘든 시간을 좀 많이 견뎌냈고 지금도 견디고 계실 텐데 제가 이제 아이들이 2명이 있는데 저희 아이들도 학교를 뭐 못 갔죠. 작년과 올해 계속 집에 있고 이제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나 우리나라의 상황은 아주 최상급에 속합니다. 우리는 일단은 인터넷을 활용해서 온라인을 활용해서 수업을 할 수 있다라는 인프라 자체가 구축이 되어 있고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좀 어폐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상당수 많은 그 비율의 아이들이 집에 이걸 받을 수 있는 디바이스가 있고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데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서 전 세계 16억 명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등교가 불가능한 상태에 놓였다고 합니다. 16억 명 잘 머리에 안 와닿으시죠? 근데 또 보시면은 전 세계 초등학생들 중 4억 5천만 명 혹은 전체 학생의 64% 절반 이상이 교육 빈곤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작년에 한 3개월 그래 그 정도는 뭐 아이들이 있고 내년에 다시 학교 가서 배우면 되라고 했는데 지금 2년에 가까운 시간이 이렇게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저희 막내가 이제 1학년인데 작년에 학교 많이 못 갔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온라인으로든 EBS든 뭘 통해서 어쨌든 이어갔습니다. 학습은. 그리고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은 사교육이 있었죠. 사교육을 통해서 어떻게든 메이크업을 해갔다는 거예요. 그 안에도 불평등은 있습니다만 그러나 저희가 같이 많이 일을 하고 있는 뭐 미얀마라든지 라오스라든지 캄보디아라든지 뭐 혹은 아프리카의 국가들이라 뭐 제가 얼마 전에도 어디죠? 말리에 있는 분이랑 이야기를 했는데 그냥 학교는 닫은 상태 혹은 그냥 포기하고 나오든지 그러니까 이런 굉장히 어이없는 제가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참 그분들한테 미안하긴 한데 이런 어이없는 상황이 2년째 지금 연결이 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의 잃어버린 인연은 상당히 클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또 다른 불평등을 낳을 수 있는데요. 함께 잃어버린 인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 아이들과 출발선이 또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불평등이 교육 분야에서도 굉장히 뿌리 깊게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차별과 혐오 제가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아마 너무너무 잘 아실 것 같아요. 지금 한창 아시안 아메리칸들 지금 미국에서 또 각종 지역에서 많은 혐오와 또 차별의 대상이 되었고 실제로 징후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기도 했었죠. 사실 작년에 한참 이런 논의들이 있을 때 작년 미국 대통령이었던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혁혁한 공을 세웠죠. 혐오의 이 확산에 있어서 굉장히 선봉장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게 이제 선거 유세 때였는데요. 그 본인은 코비드-19 영어로 코비드라고 부르잖아요. 나는 왜 그렇게 불러야 되는지 모르겠다 도대체 이거 중국에서 온 거니까 쿵플루라고 부를 거다. 쿵푸에 빗대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어이없는 이야기들을 했고 그것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았습니다. 정치권을 비롯해서 일반 시민들, 극우단체들 다양한 목소리들이 있었고 그 안에 지금 아랫부분은 캐나다에 계신 이제 중국계 청소부 선생님이신데 이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나는 여기서 굉장히 오랫동안 일을 해왔는데 그동안은 커뮤니티에서 문제가 별로 없었다. 근데 사람들이 절박해지다 보니까 코로나 상황이 길어지고 힘들어지다 보니까 이 조화가 깨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 우리에게 참 많은 부분들이 참여와
그 혐오와 그 차별의 부분도 우리 안에 들어왔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사실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뭐 어디 가서 뒤지지 않아요. 이런 면에 있어서. 그래서 보면 코로나 혐오 표현 같은 경우도 이제 3월부터 작년 3월부터 해서 쭉 보면 처음에는 누구를 향해 갔을까요? 예, 여지없이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을 향해 니네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중국에 몇 년 동안 가지도 않았던 어떤 중국 동포 청소년들을 향해서 이제 굉장한 조롱이라든지 혐오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도 했고요. 그 이후에는 어디로 옮겨갔을까요? 그렇죠. 이제 그때는 다음으로는 이제 이태원, 소위 말해 이태원 사건이 터지고 나서는 성소수자들을 대상으로 한 또 혐오가 도를 넘게 막 일어났습니다. 또 쭉 이어가면서 우리나라만큼 저는 확진자라는 표현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요. 네, 감염된 사람들에 대한 동선 빨리 캐치하고 뭐 신용카드 뭐 다 해서 뭐 다 알잖아요. 몇 명 모였나 이거 봐야 돼. 뭐 기지국 이렇게 해가지고 다 알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굉장히 또 어떤 면에 있어서는 막 자랑스러워한 면도 있었겠죠. 우리가 이렇게 IT 강국으로서 정보가 이렇게 빨리 하고 빨리빨리 캐치해서 자 그런데 사람들의 질문이 남았고 인권위원회에서도 여러 번 많이 이제 좀 권고를 했습니다. 과연 그것이 방역이라고 하는 것이 최상의 가치로 굳어져 버리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권리는 어디 가는가, 기본적인 권리는 어디로 가는가, 존중받고 보호받아야 될 권리들은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부분들이 좀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확진자라고 하는 표현도 쓰지 말자라고 하는 표현이 좀 있었는데 뭐 여전히 이게 너무 굳어진 용어라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이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한 집중 포화를 맞게 되었었죠. 그래서 혐오가 전염병보다 더 빠르게 사회 안에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경험도 아마 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역시 또 인권의 문제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죠. 누가 가장 사각지대에 놓이게 될까요? 자, 처음 코로나 상황이 일어났을 때 국가들이 했던 첫 번째가 뭐였죠? 네, 국경을 단단히 하는 것이었습니다. 넘어가지 말자, 들어오지 마 이렇게 했었죠. 그럴 때 난민들은 어떻게 되죠? 안 그래도 환영하는 곳이 없고 갈 곳이 없고 지켜줄 국가가 없는 난민들 같은 경우는 정말 갈 곳을 잃은 거죠. 네, 그래서 보면 좀 안타까운 일들이 많았고 환경 및 지속 가능성 이거 이야기하면 밤샐 수 있겠죠. 우리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코로나가 뭐 아직 다 밝혀진 건 아니지만 왜 시작되고 이렇게까지 되었느냐라고 했을 때 지속 가능성 환경의 문제 우리가 어떻게 해왔는지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 좀 있었고 더불어서 우리 매일 쓰고 다니는 지금 마스크를 보면서도 아마 아침 저녁으로 불편하실 거예요. 이거를 이게 내가 오늘 하루 쓴 거 좀 더워서 막 2개도 쓰잖아요. 이거 쓰레기 다 어디로 갈까? 굉장히 좀 불편하죠. 이런 걸 보면 데이터를 뽑아봤더니 이틀에 하나 쓴다고 가정을 했을 때 자, 이걸 우리나라 국민들이 쓰는 것만으로도 2달 만에 마스크로 지구를 5바퀴 돈다라고 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양, 우리만 쓰나요? 다른 나라 다 쓰는데 이게 다 어디로 가서 어떻게 묻히게 되고 어디로 흘러갈지 굉장히 어렵고 좀 힘든 부분입니다. 또한 뭐 배달 쓰레기, 네, 저도 여기서 자유롭지가 않아서 굉장히 좀 그렇습니다만 네, 이 부분도 저희가 좀 불편하기도 하고 저희에게 숙제로 남겨져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네, 이 부분 아마 이 사진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마스크 다 이렇게 끈 잘라서 이렇게 버리실 텐데 이거를 그렇게 하게 된 시작점이 아마 이런 사진들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 RSPCA라고 하는 이제 NGO, 환경 NGO 이렇게 동물 단체인데 여기에서 새들이 자꾸 마스크에 걸려서 못 날고 쓰러지고 죽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마스크 끈을 잘라서라도 버립시다. 굉장히 작은 행위죠. 근데 이게 세계적으로 퍼져 나갔고 지금은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교육을 고민해야 될까?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제 선생님들은 아니시지만 저는 이 부분을 좀 던져보고 싶었고요. 이 밑에 인용구가 제가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아룬다티 로이라고 그 작은 것들의 신이라고 하는 좋은 소설을 쓴 인도의 소설가입니다. 이분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불평등 바이러스라고 하는 보고서에 이 인용문이 들어가 있는데 이분이 했던 얘기, 그리고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기서 보는 그런 희망적인 메시지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전염병이 발생을 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일단 죽죠. 사회가 많이 역으로 가죠. 그러니까 발전하고 있던 부분들이 많은 부분들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많이 죽고 많이 힘들고 후퇴하고 하죠. 많은 피해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인간이 무엇을 했냐? 과거랑 단절을 하고 새로운 세상을 위해 앞으로 나아갔다. 그래서 이번도 다르지 않다. 그래서 이 시기가 다음 세계로 연결하는 관문이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세계를 우리가 넘어갈 것인가가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말을 하는데요. 무엇과 싸운다는 걸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발견해낸 이러한 불평등의 문제들
우리가 어떤 인권의 문제들, 정의의 문제들, 환경의 문제들 이런 것들과 우리가 싸워가며 또 다른 세상을 꿈꿔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여기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사실은 좀 끝이 안 보이죠. 이거 언제 끝나냐, 뭐 4단계 빨리 하자 이렇게 했는데 글쎄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죠.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모르지만 우리는 이런 마인드를 조금 가져야 되지 않을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특히 이제 젊은 청년들은 이런 생각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러면 아까 제가 세계시민교육이 이제 평화롭고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하는 교육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인권, 불평등, 뭐 환경, 평화, 정의 이렇게 세 개가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그를 통해서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기를 위한 세계시민 양성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그러면 세계 시민은 어떤 사람일까? 아마 여러 생각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주어진 시간이 길지 않으니까 이걸 오늘은 다 못해보겠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상이 있을 거예요. 그게 언어로 표현되는 걸 수도 있을 테고 이런 사람들이 그래도 세계 시민이지 하고 누군가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보면 이제 지구촌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 책임감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제 유네스코나 저희가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왜냐면 내가 지금 내가 속한 뭐 학교, 뭐 내가 속한 뭐 어떤 이런 경제적 지위에 있는 사람들과의 뭐 단체 아니면은 뭐 이 지역 아니면 한국 여러 가지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좀 확장해 나가자는 거죠. 그래서 지구촌 공동체에 내가 소속해 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책임감이 있다라고 느끼는 거 이게 출발점이 좀 될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인류가 공동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 아까 계속 말씀 많이 드렸던 이야기들 있잖아요. 난민 문제, 뭐 평등 문제 이런 부분들에서 당장 내가 먹고 사는 데 있어서 중요하지 않다 할지라도 이것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것이 또 중요한 요소가 될 테고요. 또 인류 보편의 가치들이 머리로서 아는 게 그치는 게 아니라 내재화하는 거죠. 이것이 나의 삶의 가치로 들어오는 것. 이것이 또 굉장히 중요할 테고요. 그리고 글로벌 및 지역의 이슈, 그리고 상호 의존성, 어떤 식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 그냥 미디어가 이야기해 주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저곳에선 더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야 됐을까? 왜 여기서는 이렇게 했지? 왜 우리나라는 이런 정책을 펴지? 왜 나는 여기서부터 크게 저기 하지 않지? 이렇게 질문해보고 좀 비판적으로 이해해보는 것 되게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사실은 세계시민교육 이야기할 때 제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해서 참여하고 행동하는 것. 이것은 어떤 것들보다도 사실은 세계시민 교육에서 더 많이 중요하게 여겨지는데요. 내가 느끼고 알고 또 비판적으로 이해도 했고 분석도 해봤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구나 깨달았는데 내가 참여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굉장히 그거는 좀 속된 말이지만 겉멋이죠, 겉멋. 그냥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그런데 내가 하나도 기여하고 있지 않아. 나는 어떤 거에도 참여하지 않아. 만약 제가 생각하기 여기 계신 분들 굉장히 많이 참여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참여나 행동이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또 이거에 대해서 또 막상 내가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자신이 없다 하시는 분들도 좀 있어요. 왜냐하면 막상 무언가에 대해서 내가 믿는 어떤 가치를 위해 행동해 보려고 하면 굉장히 많은 생각들이 떠오릅니다. 과연 이거를 했을 때 이게 나에게 도움이 될까? 괜히 주변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 그러는 거 아닐까? 괜히 좀 이게 그렇지 않을까? 여러 생각들도 들고 내가 책임질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들도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참여나 행동이 필요하고요. 그런 고민들이 선행된 그냥 참여하고 행동하는 거는 저는 권하고 싶지는 않고요. 충분히 좀 고민을 해보고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믿는 가치에 따라서요. 그래서 이거가 굉장히 좀 중요한 요소가 되고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나 약간의 자연어로 얘기를 해보자면 내가 생각하는 세계시민이 뭐냐라고 했을 때 나랑 다른 사람 또는 나랑 사회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깨닫고 그다음 우리라고 하는 경계를 확장하고 끊임없이 배운다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언어처럼 우리를 많이 쓰는 언어가 없다고 하죠. 그래서 직역을 만약에 영어나 다른 언어로 해보면 굉장히 어색하게 됩니다. 그죠? 대표적으로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이럴 때 왜 너네 엄마지 이게 우리의 엄마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우리가 굉장히 우리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저도 엄청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말하는 그 우리의 경계는 어디까지인가? 우리가 굉장히 포괄적인 민족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좁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우리의 경계는. 그래서 의식적으로 이 경계를 확장해 나가는 게 그게 만약에 지역이라면 그게 만약 국가라면 그게 만약 세계라면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 이거 그냥 얘기지만 사견이지만 이런 게 굉장히 우리의 경계를 확장해 나가는 게 굉장히 힘든 시기가 언제일까요? 네, 혹시 생각이 나세요? 네.
올림픽 볼 때 그렇죠. 올림픽 제가 거의 안 보거든요. 거의 안 보고 너무 재밌는 게 제가 지금 한국과 일본의 선생님들의 어떤 평화 교류 지금 이거를 새롭게 프로젝트를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금요일에 한국 일본 선생님들이 한 30분 정도가 모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와 이걸 평화를 잇는 관계를 개선하고 이런 역할을 할까 굉장히 2시간 동안 열심히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집에 가서 주말에 그죠. 올림픽 안 보려고 했는데 우리 딸이 계속 보고 싶대요. 해피리면 또 뭘 많이 해요. 그렇죠. 그래서 참 그런 거 보면서 뭐 우리 배구 여자 배구 언제 했었죠? 제가 여자 배구를 보면서 스스로 그러니까 스포츠니까라고 얘기를 했지만 굉장히 흥분하는 저 자신을 보면서 이게 굉장히 어렵구나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또 나의 행동의 무게와 가치를 알고 우리를 위해 변화를 위해 행동하는 거. 전 이거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행동하고 참여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아무리 작은 거라도 내가 무언가에 청원을 하고 뭔가에 누구를 위해 투표를 하고 이런 거를 할지라도 그 무게와 가치를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그만큼 크고 귀한 거기 때문에 잘 사용하셔야 되고 사용하실 때는 확장된 경계를 가진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변화를 위해서 행동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 너무 중요해서 다 중요하다 그러죠. 이런 사람 제일 이상한데 네 저한테는 다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세계신문교육 할 때 특히 유네스코 제가 유네스코에 있으니까 평화의 문화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유네스코는 뭘 하든지 끝은 평화, 깔때기 이론처럼 끝은 평화예요. 평화를 향해 나아가는데 그냥 평화가 아니라 평화의 문화라는 표현을 꼭 씁니다. 여기서 질문하면 사실 답을 하실 분들이 많이 안 계세요. 왜 평화의 문화일까요? 저도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을 했거든요. 살펴보니까 문화의 특성이 있더라고요. 문화는 뭐죠? 만들어진 거예요. 어떤 공동체 안에서 형성이 되어진 것입니다. 태고적부터 거기서 그냥 뚝 떨어져 있어서 그것이 뭐 불변하게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라 문화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에 소속된 구성원 개개인들의 선택과 행동이 그 사회의 문화를 형성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형성된 문화는 다시 어떻게 되죠? 그 참여한 선택하고 행동했던 그 구성원들 각자에게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문화의 독특한 특성이 평화와 접목되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우리가 혐오의 문화, 차별의 문화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 혐오와 차별의 문화 안에 우리가 있어요. 자, 그러면 나 개개인의 선택과 행동이 사실은 그 혐오와 차별의 문화를 형성하는데 어떤 형식으로든지 기여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원든 원하지 않든 자 내가 적극적으로 혐오와 차별의 문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혐오 발언은 매일매일 열심히 했어요. 매일매일 누군가를 차별했어요. 그런 적극적 역할을 할 수도 있고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온라인으로 보든 오프라인에서 보든 어떤 집단이 차별을 당하는 것을 내가 목격을 할 때 내가 적극적으로 그것을 방관했다라고 하면 그 나의 선택과 행동 역시 이 문화에 형성하는 데 있어서 기여를 했다라는 부분이죠. 그리고 누군가는 이거를 고치기 위해 이거를 변화시키기 위해 열심히 싸우고 저항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또 그것이 이 문화 안에서 어떠한 레버리지로 작용을 하고 있었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면 그렇기 때문에 세계 시민으로서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사전 질문 받은 것 중에 좀 그런 뉘앙스의 그 질문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자, 세계시민 교육이 세계시민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좀 서구적인 문화고 이게 굉장히 좀 그런 개념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을 보면 이거는 문화의 차원이 아니라 어떤 사람도 여기서부터 사실은 자유로울 수 있는 사회나 공동체나 개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많이 좀 인용을 해요. 한나 아렌트가 한 말인데 다른 사람의 처지를 생각할 줄 모르는 생각의 무능이 말하기의 무능을 낳고 행동의 무능을 낳는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행동하지 않고 하는 부분들 어디서부터 출발을 할까요? 다른 사람의 처지를 생각할 줄 모르는 생각의 무능함에서 오는 겁니다. 이거를 능력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좀 깨어있는 세계 시민들 한 명 한 명 한 명의 어떤 선택과 행동이 굉장히 중요할 테고요. 또 하나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마틴 루터 킹 목사님 하신 이야기인데요. 이 사회적 전환기의 최대 비극, 저는 지금 우리 사회에도 주는 말이 울림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악한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해서 거친 아우성이 아니라 선한 사람들의 소름 끼치는 침묵이기 때문이다. 굉장히 주는 무게가 큽니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채감을 덜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는데 나는 그래도 최소한 이런 건 안 했잖아. 나는 그래도 내 걸 챙기긴 하지만 남을 괴롭히진 않았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사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그런 나의 영향력이 이미 작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생각을 하시면 앞서 말씀드렸던 나의 행동과 나의 가치가 가진 어떤 무게감을 좀 더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교육에 대한 부분이라 제가 조금 통과하도록 하고요. 세계 시민의 예들을 좀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제 한 10분 정도 남아서 제가 예시를 좀 보여드릴 텐데요. BLM 많이 참여하셨죠? 혹시 뭐 보시면서 공감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여기 나오게 미국에서 한 명의 흑인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시위 장면들은 미국이 하나도 없어요. 죄다 한국, 일본, 지금 아마 독일이었던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해서 세계 시민들이 연대해서 들고 일어났습니다. 왜? 물론 한 명의 목숨이 중요하죠. 그렇지만 이렇게 들고 나온 데에는 어떠한 사람도 피부색 때문에, 차별 때문에, 인종주의 때문에 죽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개념이 모두에게 깔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일이 그 사람이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더 이상 나와 상관 있지 않은 일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인식에서 이렇게 다 팬데믹 상황에서도 많이 연대를 했고요. 이 결과로 사실 여러 가지 좀 변화들이 일어났는데 보면은 이게 이제 노예 주인이었는데 이제 동상으로 해서 그동안은 큰 의식이 없이 뭐 훌륭한 사람이고 했으니까 우리 역사적으로 뭐 하고 했던 것들이 이제 BLM 그 운동이랑 더불어서 우리가 어떻게 이런 사람을 여전히 훌륭한 사람이라고 우리 지역에서 기릴 수가 있느냐라고 해서 많은 동상들이 좀 철거된 부분이 있었고요. 그냥 동상이 철거된 부분들보다는 저는 어떤 이런 사회적인 변화를 끌어오는 데 있어서 무엇이 이걸 이렇게 했을까? 이게 위에서부터 내오는 게 아닙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어떤 움직임, 흐름들, 목소리들이 이런 변화를 가지고 왔고요. 옆에 있는 요 팬케이크 회사 같은 경우는 이게 갑자기 팬케이크 왜 나오나 싶을 텐데 여기서도 변화를 깨한 게 뭐냐면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여성분 얼굴이 있잖아요. 이게 뭐가 문제야? 왜 흑인은 팬케이크 먹으면 안 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이게 상징하는 것이 한 100년 이상 있었다고 하는데 흑인 가정부들이 백인 가정의 자녀들 또 가족들을 위해서 팬케이크를 요리하는 그 향수를 담아서 이 브랜드화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상 적절치 않다라고 해서 로고도 바꾸고 하는 모습이 좀 나왔습니다. 플라스틱 여러분들 빨대 요즘 많이 안 쓰죠. 왜냐 안 주거든요. 커피숍에서. 예전에는 당연히 줬기 때문에 많이 썼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변화가 좀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해서 기업들에서도 동참을 하고 개인적인 차원들에서도 많이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좀 기울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뭐 이런 운동도 있었더라고요. 빨대를 반납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우유를 샀는데 왜 빨대가 따라오는 거야 해서 이걸 또 대단하시죠. 빨대를 모았어요. 그래서 회사에 보냈다고 합니다. 편지를 써서 나는 빨대가 필요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거에 또 대응을 했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그래서 미안하다. 이제 우리가 환경을 좀 더 생각하겠다라고 해서 생산해 내는 요구르트 요게 빨대가 있어서 사실은 엄마들 사이에서 되게 인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빨대를 빼고 이제 판매하는 그런 식으로 나오기도 했고요. 아마 요거는 참여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 않을까. 그린피스 류준열 배우 이분이 그린피스랑 같이 이제 캠페인을 했었는데요. 내가 시장을 보러 갔더니 딸기를 사러 간 건지 아니면 플라스틱을 샀더니 딸기가 하나 따라온 건지 모르겠다. 이 정도로 너무 많이 플라스틱들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집에서 용기를 가져가서 내서 쓰자라고 하는 캠페인을 좀 했고 이렇게 하려면 아까 제가 얘기했죠. 뭔가 행동하는 거요. 이거 되게 단순한 것 같죠? 어렵습니다. 제가 장을 자주 보는데요. 이거를 한번 저희 딸 아이랑 가서 했는데 딸 아이가 없이 제가 혼자 하려니까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제가 안 샀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좀 약간 부끄러워서 이게 좀 아주머니들이 또 바빠 죽겠는데 되게 유난 떠네 그 이럴까봐 좀 못해서 그거를 반영해서 용기 낸 중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이런 캠페인을 펼치니까 대형마트들이 세제 리필 시스템 좀 도입해 보겠다, 플라스틱 줄여 보겠다라고 하는 움직임들이 같이 나오기도 하고요. 호주 국가가 바뀐 내용도 좀 재밌어요. 이게 제가 시간이 얼마 없어서 굉장히 빨리 말하고 있죠. 국가가 바뀐 게 굉장히 큰 일인데 40년 동안 계속 불려오던 가사가 바뀌었어요. 어느 부분이 바뀌었냐면 young and free, 젊고 자유로운 국가다 우리는 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올해 초에 영 대신에 원으로 들어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가사를 굳이 바꾸고 영이 뭐가 문제야? 젊은 게 뭐가 문제야? 이 문제를 내면 보통 선생님들은 그러면은 노년층이 소외감을 느낄까 봐 이제 그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일리가 있죠. 근데 그건 아니고 답은 호주가 젊은 국가다라고 하는 거는 백인들이 와서 만들어낸 그 국가, 만들어진 국가로서의 호주를 이야기를 하는데 호주에는 굉장히 오랫동안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는 거죠. 니네가 들어와서 살아서 나라를 만들어 놓고 뭐가 영이래? 우리 전혀 영하지 않아. 우리한테 굉장히 차별적이고 배제적인 그런 가사다라고 하는 문제제기가 있었고요. 이거에 대해서 원주민들뿐만이 아니라 일반 학생들, 청년들, 시민들의 참여가 굉장히 많아서 이게 이런 식으로까지 변화를 가지고 온
이런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무엇이 이런 변화를 만들었을지에 대한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명의 예를 좀 더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레타 툰베리는 너무 잘 알아서 넘어갈게요. 너무 잘 알아서. 말랄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 확대, 특히나 소녀 교육 확대를 위해서 본인이 경험한 것을 그것에 그치지 않고 소녀 교육의 확대를 위해서 굉장히 활발하게 공부하고 연구하고 또 설득하는 그런 작업을 많이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페어폰이라고 하는 전화기가 있는데요.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우리 보통 쓰고 있는 스마트폰에 얽혀있는 좀 불편한 진실들이 있잖아요. 그 소재가 되는 광물들을 채취하는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스마트폰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페어하지 않다라고 하는 출발에서 시작을 해서 이 네덜란드의 바스반 아벨이라고 하는 분이 그러면 내가 스마트폰을 써야 되겠고 그런데 이 불편한 건 싫고 어떻게 하지? 라고 해서 이제 회사를 만든 거예요. 내가 그냥 만들지 뭐라고 해서 실제로 중앙아프리카 이제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아프리카의 국가에서 광물 채취하는 거를 지역 공동체랑 계약을 맺고 보다 정의로운 방법으로 생산해내고 유통해내는 과정을 거쳐서 이 전화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도 저는 본인이 가진 홍보민주공화국군요.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가진 어떤 그런 재주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이렇게 변화를 끌어내는 역할을 했다라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혹시 궁금하신 분은 요게 영상을 저희가 같이 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나중에 소개시켜 드릴게요.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단체입니다. 이제 패션 에볼루션이라고 해서 영국의 NGO인데요. 패션을 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아시다시피 사람들이 이제 라벨을 들고 있죠. 이게 큰. 이게 뭐냐면 내가 당신의 옷을 만들었다라는 뜻인데 다 의류직의 의류 이제 산업군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입니다. 이 NGO는 뭐냐면 아까 패션 하는 분들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번에는 패션 업계인데 시작하게 된 거는 2013년일 거예요. 방글라데시의 라나플라자라고 하는 H&M 공장이 공장을 운영하는 중에 이렇게 어이없이 무너졌고요. 2,000명이 넘는 공장 근로자들이 사망했고 또 그 수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실종되거나 부상을 입었습니다. 자, 그냥 들어도 이해가 안 가죠. 어떻게 공장이 갑자기 일하고 있는데 무너질 수가 있어? 네,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랬을 때 이걸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죠. 근데 조사를 해보다 보니까 이 큰 건물에 이 공장만 돌아가고 있었고 다른 들이 이미 빠져나간 상태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건물이 붕괴될 거 미리 알았다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여기서 좀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만 H&M의 네, 1달러 90센트짜리 티셔츠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굉장히 말 그대로 패스트 패션이잖아요. 빨리빨리 만들어서 빨리빨리 공급하고 빨리빨리 팔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이 쉴 수 있는 환경이 안 됐던 거죠. 그래서 그냥 불러갖고 이렇게 많은 사상자를 냈고 이 사건을 이유로 여기 아래 보면 누구도 패션 때문에 죽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캠페인이 굉장히 폭넓게 유럽을 중심으로 퍼졌고 그때 이 패션 리볼루션을 두 분이 패션업계에 종사하던 두 분이 NGO를 만들어서 매년 패션이 어떻게 지속 가능해야 하는지, 패션 산업이 어떤 식으로 인권을 존중해야 하는지를 주장하면서 패션 산업계에 굉장히 좀 새로운 바람을 그런 불러일으키는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다큐멘터리들 저는 좀 많이 보시기를 권장을 드리는데요. 다큐멘터리들 보면 플라스틱 차이나 지금 알바트로스 옆에 있는 블루 이렇게 좋은 다큐멘터리들을 만드는 감독들이나 이런 이야기들을 전하는 사람들도 저는 굉장히 좋은 세계 시민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해양 오염에 대한 문제를 플라스틱의 문제를 뭐 어떤 쓰레기의 문제들을 이렇게 본인들이 시간과 열정을 투자해서 만들어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실제로 사회에 많은 변화들을 끌어오는 역할까지 하기 때문에 저는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시마 클래스룸이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단체가 또 있습니다. 저희랑 파트너 기관인데요. 여기서도 SDG랑 세계 시민성과 관련된 아주 좋은 다큐멘터리 영화들을 많이 소개하고 있어요. 여기 유료거든요. 근데 혹시 내가 다큐멘터리에 정말 관심이 많고 좀 내가 많이 보고 공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무료로 보실 수 있는 길을 합법적인 방법입니다. 알려드릴게요. 저희 파트너 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추천을 좀 드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것처럼 이제 마스크가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또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는 코비드 리터라고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각 세계 각 지역에서 이렇게 되는 것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사람들에게 의견을 구하고 사진을 공유하고 실제로 어느 지역에서 어떤 종이 어떻게 발견되었고
그들을 괴롭게 하는 물건들은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 모아내는 그런 연구 자료로 해서 중장기적으로 더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어떤 식의 노력이 필요할지를 연구하는 그런 곳입니다. 네, 이런 청소년 기후 운동 우리나라에도 있죠. 그래서 지금 탄소 중립 관련해서 정부에도 압력을 놓기도 하고 이제 모임을 하기도 하고요. 네,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2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초코토고는 제가 사실 갔다 온 초콜릿 공장입니다. 여기 토고에 있는 작은 공장이고요. 이 친구들이 서아프리카에 있는 토고가 그 카카오가 굉장히 많이 생산이 됩니다.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게 초콜릿 회사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토고에서 초콜릿을 먹으려면 카카오 밭이 지천인데 돈을 주고 수입된 초콜릿을 사 먹어야 되죠. 그래서 맨 아래에 있는 나탈리라고 하는 저 청년이 이거에 대한 문제를 생각을 좀 해서 본인이 초콜릿 기술을 배우겠다라고 해서 일주일 동안 이제 뽑혀서 이탈리아에 갔다 와서 초콜릿 기술을 배워온 다음에 초콜릿 공장을 세웠어요. 그렇게 해서 초콜릿을 만들어내고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해서 좀 더 지속 가능한 어떤 비즈니스 체제를 구축하겠다. 플러스 지역의 여성 노동자들을 고용하겠다라고 해서 일자리도 창출해 가면서 왼쪽 아래에 보이는 것처럼 조금 투박하기는 하지만 이 초콜릿들을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유럽에도 지금 수출이 되기도 하고 또 내수적으로 또 판매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어떤 사회적인 변화를 끌어내기 위한 청년들이 실제로 있고 이 친구가 한국에 와서 발표를 한 적도 이 친구의 동료가 발표를 좀 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변화를 만들어내가는 사람도 있고 이것도 저희 네트워크에 있는 청년들인데요. 셋 다 난민 출신의 청년들입니다. 시리아, 우간다,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 그래서 특히 팔레스타인 친구는 난민 캠프에서 태어나서 계속 캠프에서 지금까지도 살고 있는 친구인데 이 친구들은 본인들의 정체성을 난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난민이면서 동시에 나는 세계 시민이다 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지 고민하면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어요. 교육을 통해서 하기도 하고 아니면 난민 캠프의 아이들을 위해서 활동하기도 하고 저희와 같은 이런 국제기관들을 통해서 난민 청년들의 실상을 알리고 애드보케이트하는 그런 활동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가 올해 6월에 지금 미얀마 현지 청년들이랑 좀 네트워킹을 해서 교육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때 이제 얼굴이 밝혀지면 안 돼서 그러니까 이제 모자이크 처리를 해서 이게 언론에 난 자료예요. 이게 뭐냐면 지금 미얀마의 민주화 운동이 굉장히 처절하게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이랑 겹쳐서 더 어려운데 그래서 이 청년들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내가 하고 싶었던 거 다 있었죠. 이 친구도 다 대학생들이었는데 근데 지금 그것보다는 우리나라의 민주화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으면 영원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생사를 거의 드나들면서 지금 활동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시위대 역할도 하고 시위대를 지원하는 그런 역할들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이 다 세계 시민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한국에서 많은 청년들이 또 학교에서 또 학생들이 응원 메시지를 보내주고 또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연대 사실 지금 직접적으로 미얀마를 도울 수 있는 길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응원 메시지들 가지고도 이 친구들이 굉장히 좀 힘을 많이 얻고 또 용기를 많이 얻었어서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세계 시민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닐까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